안녕하세요. 제가 반팔을 입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업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업윤리와 청렴, 직업윤리와 청렴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말 자체가 좀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맑고 깨끗하게 어떤 비리나 이런 거 저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업윤리와 청렴에서는 이제 진짜 앞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직업윤리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리얼 직업들에 대한 각종 직업군,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들에 대한 그렇죠. 그 윤리 의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척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거기 3번에 직업 윤리의 필요성 이런 거 됐고 직업 윤리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직업 윤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거기 책에 보시면 일반성과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직업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도 뭐 당연하겠지만 각 직업인은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의식을 그렇죠. 우리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듯이 칼빈 같은 사람이 얘기했듯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간적이어야죠. 그쵸? 그 어떤 뭐 누군가의 불행을 일으키면서 나의 부를 추구하는 건 그다지 옳은 자세는 아닐 겁니다. 이런 인류애적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편적인 특징. 자, 여기 좀 정리 다시 해보죠. 일반적인 특징은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죠? 아, 어떤 직업이든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업인데 사람을 죽이는 직업. 이건 그닥 좋은 직업이 아니죠. 선생님 살인청부업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직업을 하든 뭐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직업에서 성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문제로 책에도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명의식, 즉 책임감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특수성을 얘기해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특수성이라는 건 그 직업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는 일단 거의 대부분의 의사는 생명을 다루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직업보다 뭐에 대한 가치관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아주 뚜렷하고 명확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범죄자가 들어왔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누구부터 살릴 거냐 이런 거 같은 거에서 범죄 뭐 살인 사건을 저지른 연쇄 살인마가 뭐 총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얘를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료 윤리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건 이후에 법의 문제고 의료인은 일단 무조건 뭐 하고 봐야 한다? 살리고 봐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많이 알아요? 그렇죠. 환자의 비밀에 대해서 엄수해야죠. 신체적인 비밀은 굉장히 많은 의미로 써먹힐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담당하는 의사가 재산 상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자식들에게 그 소식 사실을 흘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의사는 반드시 자기 환자에 대한 비밀을 뭐 해야 할? 지켜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도 마찬가지라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법률가 즉 변호사나 검사나 뭐 판사나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그쵸 사람에 대한 그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비밀은 지켜야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학생을 보호해야죠. 학생을 보호하고 또 하나는 학생을 존중해야죠. 얼마 전에 무슨 뭐 유튜브에서 한번 나오던데 그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블로그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촬영하는 거야. 뭐 저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자기 자유인데 예를 들면 학생들의 그런 뭐 초상권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생들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다. 심지어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개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체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체벌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느낀 거지만 맞는 사람은 잘 알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때리는 건지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를 때리는 건지 맞는 사람은 너무 잘한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다양한 직업 윤리, 여기서 이제 책에 보시면 기업의 직업 윤리의 두 번째 측면 누구요? 기업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업 윤리는 라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기 애덤 스미스 라인과 밀턴 프리드먼 라인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가의 간섭을 줄이자는 입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덤 스미스 씨 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와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쪽의 사상들이 주로 이런데요.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가의 간섭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개인이 부를 키우는 거 이퀄 뭐다? 사회 전체의 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개인의 부를 키우는 게 사회의 부를 키우는 거다. 개인의 웰스, 개인의 쇼미더머니를 웰스를 키우는 것이 사회 전체의 웰스를 키우는 데 부합한다. 사회문화 생각해 보시면 사회 명목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은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개인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밀턴 프리드먼 같은 사람은 자, 여기 보시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보다는 거기 이제 죄송합니다.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잘못 얘기했네요. 자, 뭐 이거 이렇게 정리합시다. 애덤 스미스나 신자유주의는 프리드먼 같은 사람은 여기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뭘 강조하냐면 국가의 개입 싫어한다 그랬죠. 국가의 개입.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필기를 좀 잘못했네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뭐만 이윤 추구만 하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업이 돈 벌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기업의 이윤 추구는 개인의 이윤 추구로 이어지고 그게 사회 전체의 부로 이어져서 나라가 아름답게 될 테니까 기업은 돈을 버는 거 말고 다른 걸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책에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하는 입장. 예를 들면은 뭐 기업이 뭐 아동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음악, 뭐 예를 들면은 문화 예술을 후원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곳곳에서 학교를 짓는다든가, 운, 운동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면 물론 좋은 건데 이걸 꼭 굳이 기업이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적극적인 책임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서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걸 베이스에 깔고 있냐면, 자,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 윤리의 소극적 윤리는 약간 철학적인 베이스가 개인주의에 기반해요. 개인주의에 기반해요. 그런데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인 책임을 해야 된다고 되는 입장은 다시 말하면 어떤 입장이냐면, 기본적으로 기업과 개인이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과 개인이 발전을 하는데 반드시 뭐의 몫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회의 도움, 즉 서포트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아니라 소말리아에 태어났으면, 제가 만약에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강의를 어떻게 해요? 뭐 지금 전쟁터에서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총을 들고 싸우는 중민산이 이러고 고민하고 있어야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죽을 걱정은 안 하잖아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돌아다니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무서운 나라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이 발전을 하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너님 혼자서 잘난 게 아니라 사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의 추구는 기업의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죠. 그러니까 이걸 달성했다고 기업이 자기 사회에 대한 책임 다진 거냐라고 얘기하면, 책임 끝난 거냐, 더 이상 할 거 없냐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뭐다고? 그거는 노라는 거죠. 사회에 대해서 책임 끝난 거냐? 아니야. 니는 아직 할 거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적 소수자를 돕는 사업을 뭐 돕는 이런 걸 한다든가. 왜냐면요, 사회적 소수자는 기본적으로 되게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돕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인이 그냥 자비심을 갖고 일회적으로 도와줘서는 사실 효과가 대단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좀 정기적으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기업이 뭐 사회적 소수자 돕는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이 일단 첫 번째 사회적 왜 하냐? 응? 왜 하냐? 응? 왜 하냐? 일단 내가 돈 잘 벌고 살게 해준 사회에 대한 의무죠. 일반적으로. 왜 너가 사회에 대해서 이런 뭐 빈민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느냐? 그 기업이 가져야 될 사회에 대한 일종의 빚인 거죠. 사회에다가 진 빚. 그러니까 책임 같은 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의무니까 해야 돼.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에로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기업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로 이어지더라?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져요. 신뢰가 올라가요. 그게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걸 개선하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기업에게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남겨주더라는 거죠. 기업이 뭘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한테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그 한솔 킴벌린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 이름이 헷갈리네요. 아, 유한 킴벌린가요? 제가 이렇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 얘기하면 알걸요? 이 기업은 일종의 제지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회사예요. 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종이 관련 사업을 하니까 종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원료가 나무입니다. 나무를 잘라야 종이의 원료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한 킴벌리 같은 회사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 기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나무를 잘라야 종이를 만들 테니까. 뭐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환경 파괴의 선봉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 킴벌리의 그 광고표를 보시면, 이 회사의 광고표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장학 퀴즈에도 이 회사가 계속 그 후원하면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 광고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이제 약간 나무가 없는 그런데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한 2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황컴벌리라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인데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환경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그 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진짜 무시하지 못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아시죠? 뭐 그 오너가 갑질을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땅콩 모양 사건도 그렇고 아니면은 남양우유? 예, 뭐 저는 이걸로 이익을 보곤 하기 뭐 설마 고소하시지 않겠죠? 팩트니까. 남양유업의 뭐 대리점 갑질 사건, 아니면 그 피자 회사의 그 오너가 아주 뻘짓을 했죠.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기업의 주식이 휘청휘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식이 휘청휘청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너 하나가 그 뻘짓을 했다고 그 기업의 전체가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오너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콩 안 내놔서 그 사무장을 족쳤던 그 재벌 3세 언니는 결국에 그 기업의 가치를 거의 20% 가까이 떨어뜨리는 기업 가치가 20%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거의 조 단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콩 가지고 뻘짓하는 거고 기업의 주주에게 어마무지한 손해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그래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얘는 지울게요. 유황 킴벌리 얘기는 좀 지울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게 기업이 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구적 책임하고 적극적 책임으로 나눠진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의 책임 이거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해야 될 책임은 뭘까요? 당연하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성실하게. 거기 책에 보시면 근로자의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그러니까 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예를 들면 막 먼지가 그득히 갖고 숨 마셔도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이투스 네오에서 강의 촬영하고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긴 강의실이 너무 좋아요. 네, 방음 장치도 잘 돼 있고 영상 녹음하기 빔 프로젝터도 되게 좋은 거, 빔 프로젝터 여기 머리 위에 있는데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수업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빔 프로젝터도 이렇게 되게 잘 돼 있어요. 화면이 되게 깨끗하고 되게 좋은 비싼 거예요, 저거 진짜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저거 쓸 텐데 진짜 좋습니다. 방금 불빛이 깜빡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환경을 조성해줘야 노동자가 일하기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조합을 결성할 권리. 왜 조합을 결성할까요? 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겠다. 자, 근로자의 윤리.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 노동자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거기 책에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거기 두 번째 조합 결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노동조합은 여러분 왜 할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동자하고 사장님이 있다고 해볼까요? 노동자와 사장님이 계십니다. 당연하겠지만 누가 강자고? 사장님이 최고 강자고 노동자는 약자죠. 애초에 상하 관계가 상하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월급 주고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예본적으로 상하 관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노동자와 사장님이 상하 관계에 있는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아주 다분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종 갑질 사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의 인권을 침해당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당한 사건인 거예요. 갑질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할 때, 자, 이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인권을 노동자는 약자인데 약자가 인권을 침해당할 때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래서 나온 거죠. 약자의 생존 방식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약자의 생존 방식은 뭐 하는 거? 뭉치는 겁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은 뭐 하는 거? 뭉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뭉친 다음에 집단을 만들어 강자에게 저항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근로자의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삼성 같은 회사들이 무슨 노동조합을 안 만드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노동자가 기업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막 강성 노동조합 해갖고 뭐 거의 기업한테 협박을 하는 수준의 노동조합은 또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의 책임은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서 자 근로자의 의무 당연하겠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킬 것. 즉 출퇴근 시간 명확하게 잘 지키고 그다음에 출근 시간 잘 가고 뭐 일하는 동안 농땡 피지 말고 열심히 잘 일하고 이런 거요. 그래서 노력하고 자신의 맡은 분야의 전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거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은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엄청 잘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책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윤리. 이건 여기다 그냥 할게요. 자, 전문가 윤리는 뭐냐면, 자, 전문가 윤리, 전문직, 그쵸?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직의 윤리입니다. 일단 전문직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자, 전문직이라는 건 당연하겠지만 뭐가 필요한 지식? 전문적인 지식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 이거를 전문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에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의 수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 수련을 했다는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이런 전문직 윤리에 등장하는 자격 조건, 이 사람의 자격 조건을 갖췄다라고 해주는 게 바로 면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는 뭘 통과해서 의사고시를 통과해서 의사 면허가 있어야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변시라 그러는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 뭐 합격 못하면 변호사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저도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교사 자격증이 나오려면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사범대는 이제 애초에 교사가 되기 위해 들어가는 학교죠.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해가지고 교직 이수를 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근데 교직 이수한다고 교사 자격증을 다 주냐? 아니요. 교직 이수해서 여러분 교사 자격증 받는 게 10%로 제한돼 있어요. 교직 이수를 한 학생 중에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10%.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야만 교사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혹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교직 자격증 자체가 옛날에는 원래 교사 수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전문대 나온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는 교대가 전문대였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1960년대. 지금은 엄청 높은 대학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사가 남아 돌아가지고, 임용고시 같은 거 보면 경쟁률 40대 1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순차적으로 교직 이수해가지고 교사 자격증 딴 다음에 학교 선생님 되는 거 점점 줄일 겁니다. 사범대로도 지금 인원이 남아 돌아죽게, 교사가 남아 돌아가지고 경쟁률이 뭐 푸덜덜한데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도 상당히 전문직 자격증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뭐 예를 들면 변리사, 공인중개사,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죠. 위험물 관리사, 이런 자격증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윤리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전문직 윤리의 특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책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전문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문직은, 여기서 말했지만,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하다고. 대단히 숙련된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단히 그래서 독립적이에요. 독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 그렇죠. 이거 넘어갈게요. 세 번째 책에 있는 거 보시면, 훈련이 필요하고 자격 요건, 이게 자격 요건, 이게 독점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자율성 이게 뭐냐면,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 제3자가 간섭을 못해요, 여러분. 왜요? 모르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투스 네오 학원에,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 사회화가 윤리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내 수업에, 배나라, 컵나라,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야, 수업 진도가 이래 같아?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왜? 모르니까요. 수학 선생님이 제 진도 어떻게 나가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제가 수학 과목을 참견할 수 없듯이 수학 선생님도 제 수업에 참견할 수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문직은 그래서요 다른 직업보다 달리 전문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책을 보시면, 그렇죠. 전문직은 사회복지환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그 덕분에 되게 높은 소득을 보장합니다. 다른 직업보다 이게 D급 별표하셔야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재판 이기게 해줄 테니 1억을 주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에 돈이 얼마 되는지 몰라가지고 부동산에서 그런 거 사기치는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수료 사기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 전문직은 단체를 구성해서 자체 윤리 능력을 준수하고 국가에 의한 법 규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사회의 의미와 공직자 이게 이제 공무원이요. 이거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보죠. 공무원 집단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집단이 맛이 가면 나라가 진짜 맛이 가니까 공무원 집단은 대단히 윤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대단히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집단이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집단이 왜 윤리적인 게 중요한지 지금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공무원 집단은 네, 칠판 성애자인 저로선 칠판을 좀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자. 잠깐 아마 화면상으로는 잠깐 끊었다 갈 것 같아요. 자, 다시 가보죠. 공직자 윤리. 3번, 4번, 5번. 자, 공직자는 일단 여러분 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국가 단체에서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공직자죠. 그리고 또 하나.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권력을
실행하는 실행 주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도로를 짓는다. 도로 어디 짓지 결정하는 게 공직자들이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실행할 수 있어. 공권력을 실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어마무지한 뭐가? 그죠? 이게 상당한 특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공권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죠? 원래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갖고 대단히 안 좋게 뭐의 이익을 위해 쓰여버린다면? 그렇죠. 그 공무원 개인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건 대단히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문직이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권리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직종이죠. 대단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네, 요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직자 윤리를 한번 보시면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다음에 뭐 정약용의 목민심서 얘기 나오고, 그죠? 그래서 동양사상에서는 공직자에게 그렇죠. 공과 사 중에 우선하도록 가르치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상으로 멸사봉공, 사적인 걸 죽이고 공적인 것에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청렴, 정약용 선생 같은 거죠. 목민심서에 써있는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 이 청렴의 개념을 대단히 강조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이 플라톤도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이 그러니까 나라를 수호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뭐 수호자 통치자는 뭘 가지면 안 된다?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자,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인을 위해서 쓰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부패가 되는 것이. 당연히 부정부패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지를 봐야죠. 자, 부정부패의 발생 원인. 자, 우리가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많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야기할 때 사례로 드는 게 주인 대리인 관계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공직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직자가 누구보다
주인인 국민보다 정보의 우위가 있고 정보 수준이 열등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공무원들도 이기적인 인간들이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그 LH 그 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는 공기업이거든요. 거의 공무원 집단하고 거의 똑같은 집단인데 걔네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국에 아파트 개발되고 신도시 개발되는 정보. 여러분 아파트랑 신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한번 개발해 볼까? 빡 이렇게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도시 하나를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미니멈 7, 8년 전에 계획이 서요. 10년 전에 계획이 서요. 지금 예를 들면 일산이나 분당 여러분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산은 그냥 논이었어요. 분당도 논이었어요. 일산은 지금 일산 신도시 있는 데 빼고 저 밖으로 나가면 다 논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에도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자역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쵸 땅을 국가 기관을 옮기고 철도를 다니게 하고 지하철을 깔아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 구축대에 학교가 오고 기업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80년대 초반 중반쯤에가 분당 땅값이 뭐 평당 200원? 평당 100원? 50원, 100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만 원쯤 하는 거예요. 그때 물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만 투자해서 분당에 땅을 사놨으면 정자역 부근에 땅 지금 거기 평당 거의 억대합니다. 평당 거의 한 7, 8천 해요. 서울하고 만만치 않아요. 자, 1,000평만 사놨으면 얼마예요? 7, 8천이니까 70억, 한 10,000평 사놨으면 70억, 80억 버는 거지. 많았다니까요. 그때 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논을 되게 크게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래서 그때 분당 판교 개발되면서 엄청 떼돈 버셔가지고 떼부자 됐죠. 이해되세요? 그런 케이스가 근데 만약에 그 정보를 내가 8년 전에 먼저 알았어요. 아직 그 동네 집값 그 땅값 오르기도 전이고. 그러면 정말 농담 아니라 그 가족이나 이런 뭐 아니면 내 지인 모두 총동원 해갖고 있는 사람 그 정보가 확실하기만 하다면 정말 싹싹 내 전 재산 긁어 모아갖고 야 한 5년만 묵혀둘 생각하고 여기 나 돈 좀 빌려줘 내가 땅을 살게. 아니면 친척들한테 얘기했죠. 땅 사라고. 나도 내 돈 최대한 땡겨서 땅을 사놨겠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겠지. 이자만 갖고 있으면 얼마 있으면 떼돈을 벌게 뻔한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서 실제로 돈을 벌어갖고 그게 비리인 거예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될 권리를 자신의 개인 인마의 포켓을 위해 사용한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생 원인은 이런 정보 비대칭 때문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이 주인 대리 문제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거기 도덕적 해이의 문제. 도덕적 해이도 여러분 다 정보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감시를 해야죠. 어떻게 감시를 할 거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국가의 정보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게 가장 비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든 걸 뭐 해버리면 돼요? 오픈해버리면 돼요. 그럼 뭐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오픈을 안 하고 숨어서 지네 몰래 하니까 비리가 끼어드는 거거든요. 자, 옛날에는 이거 부분에 이론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거 안 나오니까 뭐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직업 논리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